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 때 2장 의미를 체험하다. 2-5 어떤 예술 작품을 보고 감동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바로 그 아름다움이 고유한 방식으로 환기하는 배우에 있는 의미를 참조하는 것이다. 많은 파리 시민이 예술가 크리스토의 거대한 설치 작품을 아직도 기억한다. 그는 당시에 사마리튼 백화점 맞은편에 있는 다리 퐁네프를 흰 아마천으로 완전히 감쌌다. 1985년에 있었던 이 이벤트는 그야말로 희대의 사건이었다. 퐁네프의 통행을 막았으므로 주변의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이 작품을 설치하는데 정부 보조금이 터무니없이 많이 들어갔다는 뉴스를 들은 파리 시민은 격분했다. 그러나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다. 흰 장막이 센 강의 습기를 빨아들여 축축해지자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의 윤곽이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동안 너무도 익숙하게 건너다녔기에 눈을 뜨고도 보지 못했던 이 다리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짜증은 어느새 놀람으로 변했다. 다리를 드러내려면 다리를 가려야 했고 다리를 되찾으려면 다리를 숨겨야 했던 것이다. 그리고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신미가를 깨우려면 타성에 젖은 인간을 쫓아버려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지만 사람들이 이 기념비적인 설치물의 기이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 것은 바로 그 의미를 찾는 과정을 통해서였다. 그 의미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주장은 돌연히 논쟁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퐁네프가 소비사회의 상징인 백화점 바로 맞은편에 있으니 이 설치물이 소비와 포장 문화를 비판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포장된 상품 꾸러미를 품에 안고 사마리튼 백화점에서 쏟아져 나왔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설치물이 그리스 조각예술의 황금기를 상기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다리를 장식한 조각상들은 그리스 조각예술의 원칙을 충실히 따르며 제작되었고 다리를 덮은 흰 천은 그 조각상들의 오묘한 형태와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행인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사물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습관과 유용성의 노예가 되어 눈뜬 장님이 되어 버렸는지를 일깨운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행인들은 교통체증으로 발이 묶인 덕분에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에 새롭게 눈을 떴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크리스토의 설치 작품이 아름다움을 통해 파리 시민들에게 돌려준 것은 바로 그 아름다움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포장 문화나 편협한 실용주의적 세계관의 의미를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해서 크리스토의 설치 작품을 그 자체로서 아름답다고 인식하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다. 이 실험이 계속된 2주일간 파리 시민은 마치 수세기에 걸쳐 수수께끼 같은 삶을 살아온 기이한 생명체를 보듯이 그 희고 거대한 형상의 아름다움을 넋놓고 바라보았다. 더는 아무 의문도 제기하지 않은 채 나는 플랑드르 회화를 보면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피테르 브리얼, 반 오스텐, 얀스틴의 단골 주제였던 그 시골 잔치 풍경을 담은 그림들에서 나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어린이 그림책에나 나올 법한 정교하게 그린 작은 인물들, 항구나 스케이트장 주변에서 열리는 시골 잔치, 농부들, 상인들, 포도주에 취해 뺨이 붉어진 농부들에게서 나는 어떤 감동도 경험할 수 없었다. 그 후 헤겔의 미학에서 이런 회화들이 어떻게
플랑드르 정신의 내용을 상징화하는지 설명한 것을 읽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험난한 역사를 견뎌내야 했다. 지정학적인 이유로 열강의 지배를 받기 일쑤였고 혹독한 기후에 시달렸으며 대개 통치자들의 혹정에 시달리며 고되게 일했다. 하지만 이 가혹한 역사가 그들을 운명론자가 되게 하거나 과격한 투사가 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단순한 기쁨을 만끽하는 능력, 세상살이와 거대한 역사의 난관 앞에서도 집단적 의례를 통해 다 함께 환희를 느끼며 자신을 재발견하는 감각을 길러주었다. 이것이 바로 헤겔이 멋지게 명명한 인생의 일요일이다. 비록 고된 한 주였지만 그래도 모두가 함께 모여 먹고 마실 일요일이 기다리고 있다. 인생의 일요일은 주중의 삶이 고될수록 아름다워진다. 인생의 일요일이야말로 그들의 회화가 아름다움으로 상징화한 플랑드르 정신의 진실이다. 헤겔의 이런 분석을 읽은 뒤에야 나는 비로소 브리얼과 스틴의 작품을 좋아하게 되었고 술기운이 거나하게 오른 잔치 분위기와 민중의 환희가 느껴지는 그 전경들을 좋아하게 되었다. 나는 헤겔에게서 보는 법을 배운 것이나 다름없다. 인생의 일요일이라는 개념이 나의 보는 법을 변화시켰다. 그 의미 덕분에 나는 아름다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들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여러 해가 흐른 지금 나는 특별히 인생의 일요일을 떠올리지 않아도 이 정밀한 채색화들이 보여주는 특징적인 아름다움을 여전히 사랑한다. 인생의 일요일을 의도적으로 염두에 두지 않아도 이제는 그것이 보이는 모양이다. 이 플랑드르 화가들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것이다. 헤겔이 실체적 내용이라고 부른 것은 예술의 바로 이런 진실을, 여기서는 인생의 일요일을 말하는 것이다. 헤겔 주장의 독창성과 급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에게 아름다움은 사람마다 제각각인 상대적 의미를 상징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오직 당신에게만 상징하는 의미 때문에 당신이 브리얼이나 스틴의 그림을 좋아한다거나 오직 내게만 상징하는 의미 때문에 내가 그 그림을 좋아할 수는 없다. 만약 그렇다면 예술에서 진리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이 스틴의 시골 잔치를 좋아한다면 그것은 곧 당신이 그 그림을 통해 인생의 일요일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고 삶의 일요일이라는 진실이 당신의 눈과 정신을 동시에 충족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헤겔의 주장을 따라야 할 이유도 없고 예술의 아름다움이 보편적 진실을 상징한다고 믿어야 할 이유도 없다. 헤겔의 그런 견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왜 인간이 남긴 모든 위대한 업적이 유일하고 보편적인 진리의 발전을 증명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이 책의 목적이 아니다. 다만 우리는 헤겔의 이런 주장을 살펴봄으로써 의미를 참조하는 행위가 어떻게 아름다움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게 해주는지, 의미를 경유하는 시도가 어떻게 아름다움에 새롭게 눈뜨게 해주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술을 위한 예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형식적 고찰을 살펴본다고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는다. 당신이 플랑드르 화가들의 작품을 보고 아무 감흥이 없다면 형태의 비례나 색의 조화를 관장하는 오묘한 법칙을 아무리 뒤져봐도 아무 느낌이 들지 않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칸트의 논리에 따르면 우리에게 아무 감흥도 주지 못하는 어떤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끼도록 할 수는 없다. 칸트가 말했듯이 아름답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에 아무 이유가 없다면 그 아름다움에 끌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제 눈에 안경이라고 하지 않던가. 끝.